우선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릴 게 경기 침체 시그널에 관련된 것인데 이게 완전히 사라진 건지 아니면 좀 연기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현재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다들 이제 지금 현재 소프트 랜딩 경제에 문제가 저는 없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좀 특히 채권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앞에 좀 상황이 매크로 거시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판단하고 예측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거는 대표적인 한 3가지 정도의 경기 침체 시그널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현재는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좋을지 좀 그런 상황 한번 한 3가지로 그냥 대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장단기 금리 차를 갖고 얘기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10-2년을 얘기하는데 좀 더 정확한 거는 10-3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 먼저 보시면은 10-3개월 자료인데, 보면은 여기 0 아래로 간다는 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죠. 네. 과거에 이렇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았을 때는 모두 다, 그러니까 지난 한 50년 중에 딱 한 번의 폴스, 한 번만 역전되고도 경기 침체가 안 하는데, 요 한 번을 제외하고는 요 동그란 표시인데 100% 경기 침체가 일정한 시점 뒤에 들어갔어요. 네. 지난 50년 동안에. 그런데 현재 장단기 금리 차가 100bp 이상 역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데이터에는 이제 부합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역전됐다가 침체 안 들어갔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현재 100bp 이상 역전되었고, 과거의 이 패턴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역전된 이후에 경기 침체가 몇 달 뒤에 들어갔냐면은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죠? 한 11개월 후에 5개월로도 있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11.5개월입니다. 한 1년 정도 뒤죠. 네. 그러면 이번에 10-3개월이 역전이 언제였냐면은 이게 작년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계산한다고 하면은 금년 말 내지 내년 초 정도가 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본다고 하면 거기 해당이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라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거고요. 뭐 제가 언제 시간 내면은 왜 10-3개월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 거고요. 아무튼 이 데이터로 봐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알람이 좀 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 동행 지표는 현재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어떤지인데, 보통 경기 동행 지표는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경기 동행 지표는 언제 꺾이냐면, 이게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딱 맞닥뜨려서부터 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 임박하더라도 경기 동행 지표는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를 먼저 할 수 있는 게 선행지표거든요. 선행지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 데이터에 컨버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데이터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한 9%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실 때는 전년 동월 대비 어떠냐라 보셔야 되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한 9%입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표 리딩 이코노미 인디케이터의 이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경기 침체의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9%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 봐서는 경기 알람이 떠 있는 거고, 근데 보시면 지난 50년 동안에 보면은 이렇게 경기 침체,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떴을 때 토탈 몇 번이죠? 둘, 넷, 여섯, 여덟, 9번 중에서 그거 합치면 11번 중에서 2번 정도는 폴스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였는데 경침체에 안 들어간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공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 거짓 신호일 때는 살짝 마이너스 갔다가 바로 회복이 됐죠. 그죠? 지금처럼 완전히 이 마이너스 레벨로 온 적이 없고, 이렇게 마이너스 2 레벨로 한번 대입해 보시면 다 있었네요. 그렇죠. 100% 침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선행 지표가 마이너스일 때 경기 침체가 얼마나 있다 들어왔냐면, 이거는
이거보다는 좀 더 시점이 좀 짧습니다. 아까 10-3개월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뒤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6.4개월 정도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전년 동월이 많이 됐냐면은 작년 7월 달부터죠. 그죠? 7월 달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둘 다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죠. 보면은 먼저 LEI 경기선행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번 정도 폴스 사인이 떴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10-3개월은 이렇게 한 번 정도 폴스 사인이 떴죠. 근데 이 각각의 하나의 데이터로는 이게 알람이 떴으니까 반드시 경기 침체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3개월 지표와 경기 선행지표를 컴바인 같이 딱 보시면은 퍼펙트 과거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네. 볼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10-3개월 역전되었고 이 시그널 떴고 그리고 이건 또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뜬 경우는 단 한 번도 경기 침체가 피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경기 선행지표로 봤을 때 95년과 2015년에 이렇게 신호가 떴는데 그때 안 들어왔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폴스는 이게 97년이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두 신호가 다 동시에 뜬 상황에서 지금 동시에 떠 있는 상황인데 네. 는 100% 경침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과거가 100%라 해서 미래도 거기에 대입된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쯤 명심하셔야 되는 건 이게 이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어떤 알람이 떴을 때는 지난 50년간 데이터는 100% 일정한 시점 뒤에 경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을 가장 설명하기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연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드렸지만은 경제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제에 브레이크를 해서 경제를 일정 부분 둔화를 시켜서 그러면 디맨드 소비를 약간 줄여서 물가도 잡고 약간 버블의 상황 좀 잡고자 뭐 이런 이제 롤인데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는 건 정책 금리 인상이라는 건 두 가지 되죠. 첫 번째는 순기능. 아까 말씀드린 경제 버블을 잡아주는 게 순기능이고 그런데 금리 인상을 일정 부분 일정한 레벨 이상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역기능이 부과이 되죠. 즉 경제의 목을 재는 거죠. 뭐 부동산 담보대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의 대출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 경제에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거를 중립금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중립금리까지 인상하는 거가 제일 좋은 건데 뭐냐면 중립금리라는 거는 순기능은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미니마이즈 되는 시점이 정책금리겠죠. 그러니까 중립금리고 유출럴 레이트고 요 레벨까지 올리는 게 제일 최적이죠. 네. 근데 이 레벨이 넘어가면 역기능이 본격적으로 이제 부과가 되는데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한국과 미국은 한 2.5에서 한 3%가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위에가 중립금리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는 뭐냐면 BCA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 리서치 회사 자료인데 이 회사에서 보는 미국 연준의 중립금리는 3.5에서 4.0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5에서 4.0이라고 보는 거 보수로 보죠. 4.0이라고 보죠. 뭐 네. 보적으로. 그러면 현재 연준 금리가 5.5니까 1.5 정도가 이미 중립금리를 비트하고 넘어간 상황이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0 기준이 중립금리 레벨이고 0 아래에는 중립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보시면 중립금리 이전에 우리가 거의 제로부터 올라왔지 않습니까?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올릴 때는 이게
중립금리 아래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경제가 네거티브한 영향이 미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드디어 한 4% 5% 넘어가면서부터는 요 중립금리 레벨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제에 목을 죄는 레벨이라고 봐야 되고 과거에 이 회사가 조사한 걸 보니까 이렇게 플러스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 즉 중립금리 이상으로 긴축을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과거 요 레벨이죠. 거의 다 일정 시점 경기 침체로 들어갔죠. 그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거 갖고 좀 더 설명 좀 드리면은 요 세 가지 데이터,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10만년 3개월, LEI 경기 선행 지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그리고 정책 금리가 리스트릭티브, 약간 이제 중립 금리 이상으로 하는 게 이제 약간 이렇게 목을 죄는 레벨로 온 상황인데,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재 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이미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충족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이제 뭐 지표만 좀 다르지만은 이제 요 세 가지 지표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 발생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에 3개월은 12개월 이후에 LEI는 3개월 이후에 그리고 긴축 레벨로 중립금이 들어온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쭉 올리면서 이제 그 레벨로 올라간 건데 만약에 뭐 아직까지는 소수 의견이지만 5.75까지 올라가면은 중립금리보다 더 브레이크를 확실히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가 어느 정도 그 임팩이 본격적으로 리세션의 우려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요. 네. 참고로 주식은 실물보다 선행을 하잖아요. 네. 실물보다 선행을 하니까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기 있네요. 한 6개월 정도 과거 데이터로 봐서는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역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 일반적 전형적인 경기 침체 지표로 봤을 때는 미국이 내년 상반기 정도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주식이 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금년 하반기는 미국 주식을 조심해야 될 레벨에 도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좀 조심을 해서 이 팩트에 기반해서 약간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막 과거처럼 막 30% 이런 과도한 조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미국 주식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이게 미국과 한국을 좀 달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굉장히 펀더멘탈이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과도한 나라가 근데 한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지난 10여 년간의 리만 사태를 겪으면서 대출을 많이 쓰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 너무 알다 보니까 미국은 이렇게 디레버리지, 그러니까 부채를 줄인 프로세스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고 반면 한국은 지난 20, 30년 동안에 한 번도 추세를 줄여본 적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대출을 이렇게 올려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런 이벤트라는 게 결국 연준의 정책금리,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모두 보셔서 그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텐션, 의도적으로 발생되는 실물적인 충격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버블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꺾이는 국면이니까 뭐 엄청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떨어뜨리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이게 정책금리에 의한 쿨링이기 때문에 다시 정책금리로 다시 살아 올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했는데 너무 경제가 버티다 보니까 사실은 연준이 오버페이스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금융기관의 충격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연성은 있죠. 아무튼 미국의 주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뭐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뭐 3천 초반 뭐 여기까지는 아닌데 일정 부분의 현재 밸류에이션이나 또 그런 실물 경제 충격이나 뭐 이러면은 뭐 한 1-20% 정도의 하락할 개연성은 충분히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혹시 그 시기를 견디면 1-20% 조정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 뭐 약간 대세 상승 이런 걸로 가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개연성이 있고요. 제가 한번 좀 자료 한번 준비했는데 이거가 작년에 왜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왜 꺾였고 그리고 왜 상반기 미국이 꺾인 이후에 쭉 계속 올라갔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방금 제가 작년도 주가가 1월 달부터 나스닥이 무너지고 9월 달까지 저점에 가고 10월 달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회복을 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우리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그 세 가지 경기 침체 시그널이 사실은 발생하지도 않은 거죠. 예를 들면은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 시그널 세 가지가 발생을 하고 한 1, 2년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그리고 주식은 실물 경제보다 선행하니까 요 사이에 꺾여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꺾여 내려가고 일정한 다음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침체 요 세 가지 이 지표가 뜨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이 꺾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장단 금리 차도 사실 주식 1월 달부터 깨졌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엘리아 경기 선행 지표도 주식은 1월 달부터 깨졌는데 이게 작년 7월 달부터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과도한 금리 인상이라는데 이건 제일 아이러니인데 뭐냐면은 작년 1월 달 주식 무너질 때 연준이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과도한 금리 인상 우려가 발생했다는 건데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쭉쭉 빠지다가 하반기에 경기 침체 안 들어가네 하면 쭉쭉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은 이 세 가지 시그널이 다 뜬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지금 레벨에서 주식을 풀로 싣고 있다고 하면 저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랠리 될 때마다 좀 포지션을 줄여서 지금부터는 좀 디펜시브하게 어떤 포트폴리오 좀 구축하고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금리의 과도한 인상에 따른 경제 충격파에도 좀 대비하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그냥 뭐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냥 버티면 다 되겠지. 물론 버티면 다 되겠는데 장기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건 지수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개별 종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내가 만약 100을 주식을 갖고 있다면 좀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면서 좀 디펜시브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설명드립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급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이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자주 좀 설명 좀 드렸습니다. 제가 잠원 오시는 고객들한테 항상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금리 2, 3년 뒤 일단은 제가 첫 번째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2, 3년 정도 있을 2, 3년 정도 이후의 그림을 보고 국채에 투자하는 겁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2, 3년 뒤에 금리가 내려갈 거로 예상하지만은 2, 3년 뒤에 금리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투자자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금리가 2, 3년 뒤에 내려갈 거로 보지만 내려가지 않더라도 투자자가 어렵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런 어떤 향후 1, 2년 동안 금리가 안 내려가도 버틸 수 있는 힘은 단기 채권을 투자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랜 A는 중장기로 금리 내려가는 거, 플랜 B는 예상하게도록 뭐 단기간에 금리가 안 내려가는 상황인데 플랜 A와 플랜 B를 동시에 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하십시오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이렇게 우리의 예상과 달리 금리가 좀 많이 올랐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네 대다수의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ETF, 장기 ETF 약간 이제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현재 좀 힘든 건데 아무튼 방금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좀 원칙은 좀 지키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어떤 경제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지금이라도 국채 투자하실 분들은 그렇게 원칙, 그러니까 장단기 채권 포트폴리오라고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 파생 상품이라든지 채권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좀 개별 채권 위주로 하면 뭐 우리가 계속 쿠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금의 기능을 영위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간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미국 채권 ETF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급등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곤욕스러울 거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향후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 급등의 어떤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한다면은 어떤 결과의 전망도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금리 급등 사유는 좀 여러 가지 사유가 동시에 혼재된 상황이죠. 한번 보죠. 보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그 YCC 밴드 변경, 뭐 요 가지 밴드 변경과 또 최근에 이제 뭐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부터 나오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이슈. 뭐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진 못하겠지만 사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GDP의 25% 정도가 부동산이고 중국 부동산이 사실은 이제 중국의 노령화 문제하고도 막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중국 문제는 사실은 이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중국이 이것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라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이거보다는 중국의 스트럭처,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거에 좀 더 주목하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가 10년 뒤에는 2~3% 성장하는 거에 더 대비를 해야 된다. 네. 나중에 한번 다음 시간에 제가 왜 한 10년 정도 뒤에 중국 2~3%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보는데 어쨌건 간에 최근에 중국 부동산 문제나 중국 내의 문제 때문에 중국 위안화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YCC라든지 중국 위안화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 엔화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 중국 위안화도 달러도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결국 외환을 방어하기, 외환 시장 개입을 하기 위해서 미국 채권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럼 또 미국 금리가 또 지금 약세인데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 하나랑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가 지금 예상외로 굉장히 채권 발행, 그러니까 재정 적자 폭을 늘리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재정 적자가 늘린 것만큼 결국은 그만큼 그 펑크난 것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국채를 더 발행하게 되면은 결국은 채권의 수급, 서플라이 앤 디맨드로 봤을 때 채권 공급이 많아지면 동일한 수요자라고 하면은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재무부가 국채 발행량이 많다는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펀더멘털이 너무 현재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금리 못 내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제 브레이크를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리를 하면 크게 한 3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국인 요인, 미국 입장에서. 두 번째는 채권 발행이 굉장히 재정 적자를 많이 채권 발행이 많이 되는 영향. 세 번째는 미국 경제가 이렇게 금리 올렸는데도 너무 멀쩡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이 좋은 영향, 이 3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금리가 올라간 거로 보여지고 있고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거 드리기 전에 요거는 참조하십시오. 요거는 지금 8월 초에 최근에 이제 금리가 4%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랬더니만 그 블룸버그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한테 서베이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4%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좀 중장기 채권 투자하는 게 좋지 않아요? 지금이 굿타임이에요 라는 서베이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한 60% 정도. 굿타임. 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데이터는 없지만은 최근에 정말 아이러니는 뭐냐면은요. 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엄청난 자금들이 미국 국채를 순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엄청난 자금 순매수. 워런 버핏도 막 사는 거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현상적인 금리 올라가는 건 너무 이게 너무 짧은 시각에서는 되게 힘들 수 있는데요. 긴 호흡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실제로 월가에서 이렇게 보는 견해도 그렇고 두 번째로 실제로 미국 국채를 지금 최근에 전주 발표된 자료에도 엄청난 물량으로 미국 국채 순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하나하나 꼭지를 좀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리죠. 이게 워낙 큰 주제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 될 거냐 설명 드려볼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일단 첫 번째 들어도 너무 재밌네요. 외국인 영향 보죠. 일단은 요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보유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4,300빌리언 달러잖아요. 그냥 만약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한 사람이 되게 심히 보시는데 1달러에 1,000원을 가정합시다. 하면은 4,300조가 되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그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었다는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규모가 얼마큼 줄어드냐면
쭉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 정도면은 3,7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몇 프로 되면 될까요? 이 정도면 4,300에서 3,700이면은 거의 뭐 20%. 그한 17%, 18% 정도 이미 절대량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네. 그죠? 자, 그리고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주체 중에서 넘버 1, 2가 있어요. 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중국과 일본이죠. 아, 원래는 사실은 넘버 1이 중국이었어요. 네. 중국이 보시면 한때 이게 1,300조 원 이상 정도 갖고 있다가 최근에 보시면 중국이 포지션을 계속 줄였어요. 그러네요. 계속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800 정도까지 내려왔죠. 네. 그러면 이전 보유 물량의 거의 하프 정도를 떨어뜨린 겁니다. 네. 그죠? 네. 이미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게 팩트입니다. 물론 요번에 이제 위안화 방어를 위해서 매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전만큼의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국채를 다 매도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들고 있어야 되죠. 물론 팔긴 팔 텐데 이미 절대 규모가 많이 줄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넘버원이 바뀌었어요. 네. 일본으로 바뀌었는데 일본도 작년 중순부터 이미 많이 레벨 다운했죠. 1300에서 1100까지 떨어졌어요. 이미 두 양국 모두 다 굉장히 많이 내렸다. 일단 이게 팩트입니다. 이미 많이 줄였다. 그거고 제가 웅달 책방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어떤 네. 얘기냐면은 많은 분이 이런 걱정하잖아요.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자료가 안 갖고 왔는데 달러 대비 엔화가 지금 1,150까지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위안화가 7.3, 7.4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엄청나게 약세를 가고 있는데 결국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국채를 팔아야죠.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설령 이렇게 줄어들었더라도 또 줄이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에 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이잖아요. 근데 팩트는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그러면 중국과 일본과 외국인이 주로 갖고 있는 채권이 다 장기 채권일까? 이게 전제가 네. 장기 채권을 잔뜩 갖고 있으니까 그거 팔면은 딱 충격 줄 거다. 이 가정이잖아요. 네. 웅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 가정인데 네. 근데 사실은 좀 달라요. 자, 볼게요. 이게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의 이게 미국 국채 만기인데 만기별 채권인데 외국인이 갖고 있는 전체 채권 중에서 주로 어떤 채권을 주로 갖고 있냐? 봤더니만 이렇게 돼요. 이게 누적이거든요. 네. 누적이니까 주로 뭘 갖고 있냐면은 여기 제가 그린 것처럼 60% 이상이 5년 미만이네요. 예, 그렇구나. 빙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의도의 말씀은 이겁니다. 실제로 여기 증분값이 커지는 게 요 해당되는 그쵸. 그 채권을 갖고 있는데 10년 이상짜리로 보면은요. 볼까요? 10년 이상짜리로 갔을 때 최 10% 간대요. 그러네요. 여기서 많은 제가 이미 메시지가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일정 부분 외환시장 개입하기 위해서는 더 매도세가 나올 여지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주로 갖고 있는 채권이 단기 채권이다. 그러면 주로 단기 채권을 많이 팔 수밖에 없는 여건이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조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컨선하는 게 장기 채권이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한적으로는 경제가 약간은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 미국 국채 금리 추세를 바꿔서 엄청나게 뭐 국채 가격 폭락 금리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절대 규모도 작고 또 단기 채권 위주로 갔기 때문에 영어로 리미티드 업사이드 리스크는 좀 있을 건데 그것 때문에 추세를 바꾼 영향 수는 없다.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국채 초과 발행 이슈. 국채 초과 발행 이슈 한번 보죠. 이게 미 연준의 재정 적자 규모입니다. 재정 적자 규모인데 연준이 코로나 팬데믹 때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이렇게 엄청난 재정 적자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시킨 거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재정 적자 규모고 이거 GDP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는 GDP 무려 14% 2년간 이렇게 많이 했었죠. 이렇게 엄청난 재정 적자 돈 많이 풀어서 개인 가게와 기업을 살렸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줄이다가 금년 회계연도에 작년에 한 3%인데 GDP 대비 3%였는데 바이든 정부가 거의 한 8% 육박한 GDP 대비 재정 적자를 일으켰어요. 네. 여기서 설명드릴 게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보통의 경우는 이제 금리를 경제 브레이크를 긴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일정한 시점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잖아요. 실물경 충격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렸는데 멀쩡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힌트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두 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많이 잡았는데 왜 실물경이 여전히 멀쩡할까? 지금 심지어 모기지급률이 7.5예요. 네. 그거는 여기에 다 힌트가 나오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excess saving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과 저축이라고. 네. 초과 저축이라는 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 재정 적자를 엄청나게 일으켜서 정부 돈을 개인과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많이 올렸음에 불구하고 기업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받은 현금이 많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려도 충격을 안 받은 거죠. 네. 근데 이게 금년 4분기 정도의 excess saving이 이제 고갈되는 시점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으면 불구하고 충격을 안 받는 거는 이것 때문에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초과 재정을 해서 어떤 경기 부양 쪽의 스탠스로 가다 보니까 이 또한 이제 그 경기 침체 시점이 딜레이 된 상황이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더 부양책 내면은 얘네 마 대표가 앞쪽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소대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시나리오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내년 상반기라고 보는 시점이 어떤 그동안 긴축을 함에 불구하고 경제가 문제가 안 됐던 버퍼들이 얘는 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한 excess saving도 금년 한 연말 정도 사라지고 그리고 경기 부양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바이든 행정부의 이 부양책도 내년 상반기 정도는 이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본지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간에 이렇게 GDP 한 8% 육박하게 재정 적자가 가면서 이제 초과 국채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왜 어렵냐고 하면은 이런 거죠. 이 데이터입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요. 여기 있어요. 미국 정부의 수입. 미국 정부의 수입이라는 게 연방정부의 수입이라는 게 세금이잖아요. 네. 세금에서 세금에서 이자 비용으로 순내야 될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랬더니만 네. 최근에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안 되는군요, 더 이상. GDP 대비 14%고요. 현재 GDP 대비 14% 이 레벨은 언제적 레벨이냐면요. 98년 이후에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즉 이렇게 엄청난 비용의 정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서는 계속 할 수가 없는 레벨이죠.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네. 보통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정부가 적자를 많이 일으킬 때는 어떤 지역이냐면 경제가 되게 안 좋아요. 코로나 팬데믹처럼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적자 재정을 해서 채권 발행을 그러니까 적자 재정이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쓰고 그 펑크 난 것만큼 국채를 발행해서 되는 건데 근데 즉 정리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적자 재정을 할 때 국채 발행물을 많이 할 때는 경제가 되게 안 좋을 때 하잖아요. 네. 그럼 경제가 되게 안 좋을 때니까 그때는 금리가 되게 금리가 낮죠.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부담이 되게 많이 발행하지만 이자 비용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즉 경제가 나쁘니까 이때 여러 가지 국채 발행하더라도 싼 금리에 엄청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금리가 지금 경제가 여전히 좋잖아요. 여전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확대 재정 정책을 확 펼친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확대 재정을 하니까 금리가 확 튀어올랐잖아요. 네. 금리가 4% 넘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 비용 부담이 폭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전히 현재 레벨에서 만약에 내년에 계속 지속한다? 그럼 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 제가 적어놨네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작년 4월 달만 하더라도 GDP 대비 이자 비용 부담이 8.3%였는데 지금 무려 14%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현수인 지속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초과 국채 발행 물량은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면은 요 앞에서 요 회계연도 말씀드렸잖아요. 회계연도가 여기 8%인데 요 회계연도가 언제만 보통 회계연도는 전년 10월부터 금년 9월 달까지입니다. 네. 요 GDP 대비 요 추계가 금년 9월 달까지 전망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요 초과 발행 물량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펀더멘탈 이슈 말씀 좀 드릴게요. 현재 미국 경제가 좋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양호하니까 데이터가 뭐 이런 이슈가 좀 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보시면은요 동행지표입니다. 여기가 빨간색 점선이 동행지표고 여기 파란색이 선행지표예요. 네. 근데 여전히 동행지표는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선행지표는 엄청나게 내려가 있죠. 네. 정말 여기 영어 표현대로 휴지 갭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통상적으로 보시면은 선행이 보시면 선행이 먼저 꺾여 내려가고 네. 그 다음에 얘가 따라 내려오죠. 그러네요.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적혔는데 동행지표는 양호한데 선행지표가 왜 이렇게 선행은 많이 꺾이는 차이가 있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고 최근에 이제 초과 저축이나 또 바이든 행정부의 그 정책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 같니? 지금 좋은 건 다 알겠어. 앞으로도 이럴 거 같니? 네, 온다는 거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은 결국 현재 긴축으로 지금 금리가 계속 이제 적정 금리를 넘어가는 수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레벨이 되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과당 금리라는 게 결국은 중립 금리를 초과한 긴축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 연준의 정책 금리가 계속 지금 5.5고 아직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한 번 더 올릴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진짜 충격은 뭐냐면은요. 은행의 대출금리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 보시면은 지금 은행의 대출금리인데 지금 보면은 결국 연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은행의 대출 스탠다드가 계속 악화가 되죠. 대출 스탠다드가 계속 악화가 되면은 결국은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이거는 뭐 제가 긴 설명 안 드려 너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정책 금리 계속 올라가면은 당연히 은행의 대출 기준이 올라가게 되고 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이렇게 쪼여들게 되면 결국은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시차를 두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긴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 얘기할게요. 리저널 뱅크. 네. 리저널 뱅크가 결국은 이제 리저널 뱅크가 지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정부가 조치를 취해서 여전히 해소를 했는데 결론은 해결된 게 없어요. 리저널 뱅크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고리인데 네. 이게 얘네들이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을 여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는 BTFP라고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지난 3월 달에 연준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러니까 그런 리저널 뱅크 어려우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마치 한국말 표현하면 어떻게 하고 그냥 언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긴급 자금 네. 풀을 만들어 준 거죠. 네.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요 파란 색깔인데요. 레코드 하입니다. 사용량이. 즉 그러니까 계속 긴급 여기 BTFP 자금의 사용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전히 딴 데서 자금 정상적으로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펀딩의 에러가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금요가 계속 커지고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커지고 있죠. 네. 참고로 이거 9개월 뒤에는 그러니까 한 6, 7개월 뒤에는 이걸 다 상환해야 되거든요. 임시로 만들어준 거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정상적이면 이걸 만개 갖고 오니까 계속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자금을 줄이고 다른 데서 정상 펀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펀딩 리스크가 계속 있다는 얘기죠. 네. 첫 번째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국채금리가 여기가 요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아래가 국채금리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는 은행주 미국 리저널 뱅크 ETF인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지난 3월달 실리콘밸리 링 사태 발생할 때 우리가 그 중요한 어떤 트리거가 뭐냐면은 이들 은행이 갖고 있는 미국의 중장기 국채가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평가손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문제 다시 본격적으로 생겼죠. 자, 볼게요. 이게 그 국채금리인데 뒤집었으니까 요 직전에 오늘 미국 국채 10년짜리는 약간 쌍봉을 찍은 상황이거든요. 네. 4.3을 찍어서. 그래서 보면은 국채금리가 지금 작년 10월 말 11월 달에 이렇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오르고. 근데 실리콘밸리 사태 언제 터졌다? 한 분기 뒤에 터졌죠. 이건 주가로 차트하는 건데 확 빠졌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죠? 네. 근데 다시 그 레벨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 분기 뒤에. 그럴 여지도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방은행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어쨌건 지방은행들이 펀딩 이슈가 계속 있다는 거고 이게 클리어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 상업용 부동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상업용 부동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의 70% 이상이 리저널 뱅크가 나가고 있어요. 지방은행에서 주는 거군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에 연준 금리 인상에 가장 충격이 상업용 부동산이 있어서 지금 갚지도 못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계속 문제가 되면 그 익스포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리저널 뱅크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네. 결국 CRE도 금리 인상에 충격파를 대는 거고 근데 그걸 많이 갖고 있는 게 또 얘들이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미국 국채도 많이 가고 있어요. 다시 금리 올라가면 이런 문제가 또 알게 되고 그리고 근데 요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로 미국이 리저널 뱅크를 관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함부로 못하게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대출 함부로 못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 리저널 뱅크를 주로 거래하니까 미국 중소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중소기업들이 또 대출이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럼 중소기업 대출이 어려워지면은 결국 중소기업들이 빈 센티멘트가 줄고 결국 중소기업들이 미국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당장 하는데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부분은 간단히 정리할게요. 실물경이 그렇게 해갖고 물가는 뭐 긴 호흡입니다만은 결국은 통화량이 줄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물가 데이터들 그러니까 CPI나 PPI들이 결국에 이게 보통 통화량 M2가 한 1년 반 정도 선행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이렇게 늘게 되면은 이런 PPI나 CPI나 PC 같은 게 늘게 되고 얘가 주는데 이렇게 한 1년 정도 이상 선행하는 지표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중장기적으로 물가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이런 어떤 BOJ나 이런 이슈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 국채 금리는 미국 경제 자체를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경제라는 게 결국은 경제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리고 물가는 잡힐 것 같냐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큰 방향은 슬로우해지는 방향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도 점진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연준금리 얘기하지만 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여지도 있다지만 어쨌건 간에 결론은 지금 라스트 스테이지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결국 펀더멘탈에 수렴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블룸버그 서베이 접근한 건데 전문가들이 낸 상반기까지 안에 경기 침체 언제 들어갈 것 같냐라고 했을 때 한 50명 정도는 내년 상반기 안에는 좀 들어갈 것 같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거 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사실은 경기 침체가 되면 당연히 주식은 그러니까 채권은 좋게 되고 또 하나는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를 연준이 꼭 금리를 인하를 해야만이 그때부터 채권 금리 봉지 내려갈 거라 했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자료는 과거에 한 5번째 연준 금리 사이클인데 실제로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냐면 마지막 금리 인상이 확인된 시점부터 실제 이렇게 내렸습니다. 네. 시장 금리가. 그래서
아직 우리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이 아직 서로 설레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준 패드 컷 시점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겠구나는 시점부터 실제로 시장 금리 이렇게 내리더라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 급등 관련해서 이제 일본이나 중국 경제보다는 요 패드 컷 이거를 언제 단행할 것인가 그거를 더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급등 원인으로 외국 요인, 그리고 초과 발행 요인, 네. 그리고 3번째 경제 펀더멘탈한 요인.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요인은 파셜리 그 리밋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추세적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국채 초과 발행 관련은 이제 워낙 금리 높은 데에서 지금 이제 국채가 발행되다, 그러니까 적자증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재정 부담, 그러니까 이자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서 지적할 수 없다. 그리고 3번째는 실물 경제 현재 양호한게 때문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서는 이제 속도는 있지만은 이제 경제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거고 글로벌 경제 기관들 모두 다 금년보다 내년이 한국, 미국 경제 더 약하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고 물가도 약간은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거다. 그렇게 봐서는 이제 긴 호흡을 가신 분들한테는 그냥 미국 국채나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 금리 인상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국채 금리는 내릴 거다. 이게 지금 이게 그입니다. 그러니까 연준 금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연준 금리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확인되고 일정한 금리가 동결된 이후에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까지 보통은 금리 인하가 이때까지 가야 봉지 금리 내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 이겠구나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시장이 과거의 데이터를 봐서 이렇게 금리가 점점 안정화된다. 이렇게 보면은 금년 하반기가 금년은 3분기, 4분기가 이 시점에 도달할 거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호흡으로 보면 금년 하반기 안에 이런 국면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투자하기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금리가 아주 높은데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미국 주식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이제 우리가 버블이 되었을 때는 버블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석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8월 초에 마찬가지로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한테 서베이를 냈어요. 현재 주식시장이 8월 달에 어떻게 봅니까? 현 주식시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다른 얘기겠어요. 일반 투자자. 아마 일반 투자자들의 내기를 하면은 앞으로 먹을 거 많은 굉장히 불마켓 심리일 겁니다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문가를 보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은 불마켓이라고 답변한 사람 10중에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개인 견해하고 완전 다르죠. 개인 견해하면 아마 적어도 80~90%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베어마켓 랠리다 이게 25%입니다. 베어마켓 랠리는 뭐냐면은 올라갈 때마다 포지션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군요. 약세장이니까 지금 살짝 뜬 거니까 팔으세요 이 뜻이거든요.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는 분도 불마켓이라고 하는 분하고 거의 견해 비슷하죠. 네. 비중이.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비이성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 지금 버블 상황이다. 야, 그렇구나. 무려 이게 거의 한 절반 가까운 47%입니다. 네.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제가 표현이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렇게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간다 가정하면은 그 강이라고 했을 때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 그러면 낭떠러지가 앞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다수가 옆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떨 것 같니? 그렇죠. 그러면 다들 처한 스탠스나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네요. 그러면은 우리 배가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려면 옆 동네 좀 물어봐야 된다. 네. 뭐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맞은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네. 아쉽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현재 8월달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불마켓으로 보시는 분은 30%가 채 안 된다. 한 70%는 현재 시장이 약간 비정상적이고 조심해야 될 시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을 볼게요.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게 지난 25년간의 밸류에이션인데 미국 S&P 500 평균 밸류에이션 16.75인데 지금이 거의 20배까지 올랐죠. 네. 요 표현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레벨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거의 그 레벨에 와 있는 거고요. 이게 현재 밸류에이션상 19.757입니다. 그러니까 25년 평균이 16.75인데 그러니까 비싸죠. 네. 거의 20배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좋은 건데 20년 평균이 1.98이니까 지금 1.5죠. 낮죠. PBR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3.12 평균인데 지금 3.94입니다. 비싸죠. 네. PCFR 11.25인데 지금 거의 한 15 정도 되죠. 네. 다 비쌉니다. 비싼 게 팩트입니다. 네. 두 번째, 원래 금리와 PER은 반비례 관계다. 네. 즉 금리가 낮을수록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뒤집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네요. 보시면은 뒤집어 놨으니까 여기 금리가 올라갈수록 PER 밸류에이션도 낮아져야죠. 그렇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질수록 주식한테는 되게 우호적인 환경이니까 PER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죠. 네.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보여드리려고 한 축을 뒤집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시장은 밀리죠. 네. PER이 줄어들고 반면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PER 밸류에이션이 쭉 올라가죠. 네.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금리가 이렇게 4%대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PER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죠. 네. 정상적이 아닙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 지속될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은 그냥 이성적으로 본다면은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PER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수렴할 거라 저는 봅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는 채권금리와 주식의 배당 수익률을 비교를 한 건데 우리가 주식이 엄청나게 랠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 거의 3년 전에 코로나 터진 이후에 엄청난 펌핑질 했을 때가 그때 주식이 쫙 날아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3년 전을 보면은 배당 수익률은 거의 1.8이었는데 모든 채권 금리보다 금리가 너무 낮았죠. 네. 그러니까 채권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어떤 배당 수익률이 지금 1.55까지입니다. 모든 채권 만기가 모든 채권이 지금 다 채권보다 그러니까 주식의 배당 수익률보다 높아요. 그러네요. 채권 사야겠네요. 거의 주식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은 분 좀 착실하기보다도 희망하는 거는 3년 전처럼 그때 주사면 장이 쫙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채권 시장과 비교하면 전혀 그런 상황 아니다. 우리 채권 헐더 매력적인 레벨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게요.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주식의 어닝 일드. 주식 어닝 일드는 뭐냐면은 PER을 뒤집은 겁니다. 네. 쉬운 쉬운 말로 해서 이론적으로 주식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기대 수익률 대비해서 미국의 T빌이란 건 뭐냐면 1년 미만 국채를 T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미국 3개월 국채와 6개월 국채 금리가 주식의 기대 수익률보다 더 현재 높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식 기대 수익률보다도 단기 금리가 더 높아서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미국의 단기 금리가 기대 수익률보다 더 높다는 뜻이죠. 네.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네. 앞 슬라이드 이거 보세요. 네. 맞습니다. 요 단기 채권 금리가 이거 높다 그 뜻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게 플러스일수록 국채하는 것보다 주식이 더 매력적인 뜻인데 네. 지금은 여기 짧은 채권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냥 현금. 주식하는 것보다 3개월 CM에 맡기는 게 낫다. 그 뜻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 지 언제냐면 2000년 초반 IT 버블 있을 때.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단기 금리가 높아졌고 미국의 주식의 어닝 일디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어닝 일디가 떨어졌다는 건 주식이 그만큼 비싼 뜻이죠. 네.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주식하는 것보다 미국의 단기 거의 현금 등가물의 투자이 낮다는 데이터고요. 요거는 뭐냐면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BOA 자료입니다. 이거는 방금 어닝 일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은 채권 안전한 국채보다 주식이 더 위험하니까 안전한 국채를 가진 것보다 더 주식을 하면 몇 프로 더 위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론적으로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안전한 이거보다 주식을 투자해야 될 매력이 커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만 와우 1%가 채 안 돼요. 위험 프리미엄이. 할 이유가 없네요. 이게 위험 프리미엄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언제냐면은 2004년 이후에 이후로 가장 위험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위험 프리미엄 어떻게 계산하냐? 또 마찬가지로 주식의 어닝 일드 마이너스 국채금리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이렇게 떨어져서 결론적으로 주식보다는 채권을 더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주식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죠.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고 두 번째 주식의 PER이 너무 비싸져 있어서 이게 떨어진 거죠. 어쨌거나 이 두 가지를 갖고 비교한 위험 프리미엄이 지난 몇 년간이죠? 지난은 거의 한 18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네. 그러면 이 메시지는 주식이 너무 비싸지고 있고 반면 채권이 매력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실질금리가 있습니다. 네. 실질금리인데 실질금리는 여기 옆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정책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차감하고 난 다음이가 실질 정책금리죠. 미국이 2%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이런 거잖아요. 인플레이보다 원래는 이론적으로 인플레이만큼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보다 브레이크를 더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경제가 더 근데 보면은 과거에 실질 금리가 이렇게 높았을 때가 터졌어요. 닷컴 버블 때, 서브프라임 서프라임 때. 근데 지금 최근에 주식이 최근에 폭등을 했을 때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이땐 주식이 돈이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네. 근데 실질 금리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금리를 더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건 그만큼 실물 경제에 이제 오울젠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됐는데 이 실질 금리 레벨이 지난 14년 중에서 지금 가장 높아졌어요. 2009년 이후에 가장 높아졌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제목이 있어요. 10년 국채금리가 14년 최고치로 와 있고 이거는 결국 시장 리스크 오프. 주식이 리스크 온이고요. 리스크 오프는 국채입니다. 이제 주식 조심해야 할 레벨 도달했다. 그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 지금 이제 이번일지 다음일지 모르겠는데 아직 시장 컨센서스는 7월달 했던 게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오케이 9월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 한 번 더 올린다고 해서 9월달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 인상의 라스트 스테이지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라스트. 맞아요. 라스트. 자, 그러면 근데 지금 물가가 아직 높잖아요. 꽤 네.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분석해 놨어요. 물가가 여전히 좀 높은 금리일 때 마지막 금리 인상 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들인데 이게 구분을 두 가지 하는 게 물가가 여전히 좀 높은 상황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을 마지막 금리 동결, 네. 금리를 끝낸 거와 물가가 쭉 내려갔을 때 금리를 브레이크를 잡은 마지막 금리를 스탑을 한 거가 그 이후에 주식 성과가 좀 달라요. 네. 근데 지금 금리 여전히 물가지가 한 3% 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번 7월달 9월달 이제 라스트 금리 인상이 됐을 때는 이렇게 된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아직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5%. 주식 팔아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한참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당장 올라가지만은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이제 주식의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제가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저희가 좀 예상한 대로 과도한 긴축의 충격파가 내년에 실물 경제로 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시점에 좀 비중 좀 줄이시고, 그러니까 물론 재주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지금 시점에는 전략적으로 좀 주식 비중을 줄일 타이밍이고, 반대로 국채 같은 경우는 기노브로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해서 비중을 늘리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아, 네. 와, 이렇게 팩트와 데이터로 정리를 해주시니까요. 네. 너무 명쾌하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매달 너무 좋은 유익한 정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대표님, 그 시청자님들께 오늘 말씀 좀 강조하신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오늘 시간 마치면서 좀 또 투자자분들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난번 출연에서도 비슷한 말씀이었는데 위험 관리입니다. 위험 관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 상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 관리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라는 거는 지금 당장의 커런트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좀 앞을 보고 투자를 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과 채권 자산을 양자산을 항상 비교가면서 좀 들고, 그러니까 어떤 투자의 어떤 관점을 가져가시고 포트폴리오 갖고 가시는 게 위험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B투자자문의 막영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